해부 실험 해보셨나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개구리 해부 실험을 하는데 직접 집도를 했죠. 실험이 끝나고 나서 마취가 풀린 개구리를 다시 놓아주었는데요. 내장이 튀어나온 채로 잔디밭을 뛰어가는 그 모습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서가가 펴낸 동물의 방을 보고 있죠? 이 책은 피터 싱어가 지었고 김성한 선생님이 옮기셨습니다. 오늘은 제2장 연구를 위한 도구에서 의학 분야에서의 동물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실험이 의학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그러한 연구가 인간의 고통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믿는다. 이 때문에 이에 수반되는 고통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이미 치료용 의약품 실험이 선의 최대화보다는 이익의 최대화에 대한 욕구의 추동을 받는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의학적 연구라는 막연한 말은 일반적인 지적 호기심으로 시행된 연구에도 사용될 수 있다. 만약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호기심은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의 일부로 받아들일 만하다. 하지만 고통을 야기한다면 이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본적인 의학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 별다른 의미가 없는 실험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매우 흔했다. 실례로 거의 1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열이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실험들을 고찰해 보도록 하자. 1880년 우드는 햇볕이 뜨겁게 내려쬐는 날 여러 마리의 동물들을 유리 덮개로 된 상자에 집어넣어서 벽돌 포장 도로 위에 두었다. 실험에는 토끼, 비둘기, 고양이가 사용되었다. 그가 관찰한 토끼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섭씨 43.06도가 되자 토끼는 뛰어오르며 경로에서 마구 발길질을 했다. 그 후 토끼는 경련성 발작을 일으켰으며 섭씨 44.4도에서는 옆으로 누워 침을 흘렸다. 이윽고 섭씨 48.9도에 이르자 토끼는 헐떡거리며 가냘프게 비명을 질러댔으며 얼마 있지 않아 숨을 거두었다. 1881년 렌시지에는 개와 토끼의 체온을 섭씨 45도까지 상승시킨 실험 보고서가 게재되었다. 실험은 서늘한 공기의 흐름이 죽음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체온이 이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체온을 낮추는 조치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1927년 미군 해군 군의학교의 홀과 웨이크필드는 실험을 통해 인위적으로 일사병을 일으키기 위해 덥고 습도가 높은 방에 10마리의 개를 감금해 두었다. 처음에는 개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호흡 곤란을 일으켰고 눈이 부어오르고 충혈되었으며 갈증 증세를 보였다. 그중 몇 마리는 경련을 일으켰고 몇 마리는 실험을 시작한 지 얼마 있지 않아 죽었다. 심한 설사를 하지 않은 개들은 방에서 꺼내진 후 숨을 거두었다. (1954년) 예일대학교 의학부의 레녹스, 시블리 그리고 진멈에는 32마리의 고양이 새끼를 복사열 방에 집어넣었다. 고양이 새끼들은 총 49번이나 가열 실험을 겪어야 했다. 고양이들은 버둥거리기 일쑤였고 특히 온도가 올라갈 경우에는 더욱 심하게 버둥거렸다. 경련은 전체 실험 중 9번 나타났다. 경련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이 통례였다. 30번의 경련이 빠르게 연이어 일어났다. 5마리는 경련을 일으키다가 죽었고 6마리는 경련을 일으키지 않고 죽었다. 나머지는 실험자가 죽여서 부검을 했다.
실험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고 있다. 고양이에게 인위적으로 유발시킨 열은 인간에서의 임상적 그리고 뇌전도 소견에 부합하며 고양이에 대한 이전의 임상 소견과도 합치한다. 다음 실험은 인도의 러크나우 소재 의과대학에서 행해진 것이다. 내가 이 실험을 굳이 책에 포함시킨 이유는 그것이 서구의 동물에 대한 연구 방법과 태도가 힌두교의 오랜 전통의 승리를 거둔 사례이기 때문이다. 힌두교는 유대, 기독교 전통에 비해 인간 아닌 동물들을 존중한다. 1968년 와할 쿠마 나스는 46마리의 쥐를 4시간 동안 고온 상태에 두었다. 쥐들은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고 겨우 숨을 쉬었으며 침을 많이 흘렸다. 실험 도중 한 마리가 죽었고 나머지 쥐들도 실험자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든 살아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969년 로체스터 대학의 수의사 마이클슨은 개와 토끼를 섭씨 41.67도 또는 그 이상에 이르게 될 때까지 이는 치명적인 수준이다. 열 방출 마이크로파에 노출시켰다. 그는 개가 마이크로파에 노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헐떡거리기 시작했음을 관찰했다. 대부분의 개들에게는 안절부절 못함에서부터 극도의 흥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동들이 나타났다. 거의 죽을 시점에 이르자 그들은 허약해지며 기진맥진했다. 토끼의 경우에는 5분이 채 되기 전에 우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결사적인 몸부림을 나타냈으며 40분 안에 목숨을 잃었다. 마이클스는 마이크로파로 인해 온도가 높아질 경우 동물에게 일반 발열과 구분되지 않는 장애가 나타난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1971년) 이스라엘 텔 아비브 소재의 헬러 의학 연구소의 로젠탈, 샤피로 그리고 다른 연구원들은 미국 공중위생국의 자금 지원을 받은 실험 내용을 발간했는데 이들은 그 실험에서 지역 개 수용소에서 무작위로 조달받은 33마리의 개를 온도가 조절된 방에 집어넣고 열사병으로 쇠약해지거나 예정된 직장 온도에 이르게 될 때까지 섭씨 45도의 트레드밀 위에서 강제로 운동을 시켰다. 이 실험에서 25마리의 개들이 목숨을 잃었다. 한편 9마리의 개는 트레드밀 위에서 운동을 시키지 않고 섭씨 50도의 방에 집어넣었다. 이들 중 2마리만이 24시간 이상 생존했으며 부검 결과 모든 개에게서 뇌출혈 증세가 확인됐다. 실험자들은 연구 결과는 인간이 대상인 문헌에 쓰여있는 바와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라고 결론 내고 있다. (1973년) 그들은 추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위의 실험을 했던 동일한 연구자들은 온도와 트레드밀 위에서의 운동을 다양하게 조합시켜 53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실험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6마리의 개들은 토했고 8마리는 설사를 했으며 4마리는 경련을, 12마리는 근육 공동 작용 능력을 상실했고 모든 개가 침을 과다하게 흘렸다. 직장의 온도가 섭씨 45도에 이른 10마리의 개 중에서 5마리가 직장 온도가 최고에 이른 순간 죽었으며 나머지 5마리는 실험이 끝난 후 30분에서 11시간 사이에 숨을 거두었다. 실험자들은 열사병에 걸린 개의 체온이 빨리 내려갈수록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1984년) 연방항공청의 실험자들은 동물들이 국내 수송 시스템을 이용해 수송되면서 겪는 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면서 비글견을 이용하여 열 노출 실험을 했다. 실험자들은 개들을 한 마리씩 개별적으로 방에 수용해 놓고 재갈을 물려 놓았으며 높은 습기를 동반한 섭씨 35도의 열에 노출시켰다. 개들에게는 먹이나 물을 주지 않았으며 24시간을 그 상태로 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실험자들은 개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들이 관찰한 행동에는 앞발로 나무로 된 벽을 긁는 행동, 계속 맴도는 행동, 재갈을 벗기려고 머리를 뒤흔드는 행동, 재갈을 나무 바닥에 앞뒤로 문지르는 행동, 그리고 센서 보호 장치를 공격하는 행동 등이 포함되었다. 그중 몇 마리는 방에서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은 개들은 방에서 꺼냈을 때 어떤 것들은 피를 토했으며 모든 개들이 허약해지고 탈진해 있었다. 실험자들은 100마리 이상의 비글견에 대한 추가 실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군사 실험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기로 하자 매사추세츠 주의 나틱에 있는 미 육군 환경의학 연구소의 허바드는 급성 열사병 사망률과 같은 제목의 쥐를 모델로 한 보고서를 10년 이상 발간하고 있었다. 더워질 경우 쥐가 침을 온몸에 바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침은 인간의 땀과 마찬가지로 냉각 효과를 발휘한다. 1982년 허바드와 2명의 동료들은 침을 만들어낼 수 없는 쥐들이 다른 액체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소변을 바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5년 기존의 3명에 1명이 추가된 연구자들은 쥐에게 땀을 흘리지도 침을 분비하지도 못하게 작용하는 약물인 아티로핀을 주사했다. 다른 쥐들은 수술을 통해 타액 분비선을 제거했다. 이어서 실험자들은 체온이 섭씨 42.6도에 이르기까지 섭씨 42도의 방에 이러한 쥐들을 넣어두었다. 연구자들은 아티로핀을 투여했거나 수술을 통해 침을 분비하지 못하게 된 소변을 바르는 유형의 쥐와 아무런 처방을 받지 않은 쥐를 비교하면서 도표를 작성했다. 그들은 아티로핀이 투여되어 열 스트레스를 받은 쥐 모델이 열사병에 걸렸을 때 탈수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검토하기 좋은 도구임을 알게 되었다. 위에서 나는 19세기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는 일련의 실험들을 인용했다. 나는 지면상의 제약으로 발표된 논문들의 극히 일부만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다. 실험은 분명 커다란 고통을 야기했다. 그런데 연구 결과의 핵심은 열사병에 걸렸을 경우 서늘함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는 충고 정도인 것처럼 보인다. 이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이며 자연 상태에서 열사병에 걸린 인간을 관찰함으로써 이미 증거가 확보된 내용이다. 이 연구를 인간에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1961년 스파이 파흐는 개와 인간의 열사병에 대한 반응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생리학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개가 인간의 열사병 모델로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더울 때 오줌을 뒤집어 쓰는 아티로핀을 복용한 쥐들이 더 나은 동물 모델이라는 제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실험 내용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에서 인용 구호가 있거든요. 큰 따옴표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그것이 음성이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아, 저 진짜 이거 녹음 아니었으면 욕했을 거예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감정은 뜨거운 물과 같다 입니다. 뜨거운 물은요, 당장은 참기 힘들 만큼 고온이기도 하고 또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상온으로 돌아오죠. 또 때로는 아주 차갑게 얼어버리기도 하고 수증기처럼 눈앞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80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81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